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 하실 주인공은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에 앞장서온 변호사 출신의 의원이십니다. 친절한 정숙 씨, 양정숙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권지정 씨가 이제 2주 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본인을 대신해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실 분을 한 분으로는 어렵다. 한 3분은 있어야 된다 해서 공연 연출가 한 분하고 샌드 아티스트 한 분하고 서양화가 한 분, 개그맨 한 분 이렇게 4분이나 섭외해놓고 가셨습니다. 임혁필 씨 오셨습니다. 예. 아니, 혼자시네요. 4분이 오실 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진영이한테 아까 사실 전화했어요. 예. 너 이제 앞으로 안 나와도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건 농담이고 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 오늘 또 진영이가 없는 자리인 만큼 진영이 목까지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은 우리 임혁필 씨 활동하던 개그맨 시절에 지금 작가로서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 뭐 작품 다 기억하고 계시던데. 예, 그때 되게 세바스찬 노란색 금발 네네네. 가발 쓰고 나오셔서 네. 제 유행어는 예, 놀아줘, 뭐 나가 있어라. 이야. 제가 네. 그 유행어가 많은데 놀아줘를 아시는 분은 많이 없거든요. 그게 땅끄지라고 놀아줘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것까지 아실 정도면은 뭐 사인해드릴까요? 예, 해주세요. 그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 별로 지금 사인해드릴 건데 아니요, 해주세요. 아닙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네.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와 계시니까 네. 진영아 너 나가 있어.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올 한 해 의정 활동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를 좀 얘기해달라 하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 전반기에 인앱결제 금지법이라고 해서 그 인앱결제, 그 애플의 인앱결제 통해서 금액을 그 부당하게 인상하면서 연간 부담액이 3,5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지적한 거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예. 또 지금 이제 고금리, 고물가에 민생 경제,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국감 때 시중 5대 은행장들이 다 나오셔서 네. 가계 대출자들에 대해서 이 변제 능력이 좋아지면은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는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을 때 그걸 좀 받아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게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임혁필 씨는 의원님 첫인상 어때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변호사 출신이시고, 네네. 그래서 이게 목소리도 크고, 네. 전투적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말씀하시는 게, 예. 부드럽고 온화하세요. 예. 제 그 팬이시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벌써. 아니, 그래서, 예. 친절한 정숙 씨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거는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아니,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친절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 그래도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좀 역지사지 하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21대 국회 첫 입성을 하셨을 때 네. 변호사와 정치인 어떤 차이가 있구나 느끼셨는지.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도 약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점은 같은데 네. 영향력이
그 재판을 한 당사자 아니면 그 그룹 해서 조금 한정적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입법적인 해결을 하다 보면은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변호사는 이제 사후에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권리 구제 조치를 하는 건데 그렇죠.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하면서 사전에 다 예방적으로 우리가 미리 그 인권 보호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면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양정수 의원의 인생책. 저는 이 정말 훌륭하신 의원님 역시 책도 잘 골라주시는 게 톨스토이의 단편집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골라주셔가지고 진짜 단편집이니까 틈틈이 아주 재밌게 잘 읽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나 네. 부활, 뭐 아유. 전쟁과 평화 이런 거였으면 별로 안 좋아하셨을 힘들었죠. 이 네네. 책을 보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에서의 어떤 너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사는 이유는 뭐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네네. 그런 기회를 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톨스토이가 어떤 작가였는지 그리고 이 단편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허위평론가가 좀 얘기를 해주시죠. 톨스토이는 1828년에 백작집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요즘에 귀족이었군요. 예, 드라마 저도 귀족이었거든요. 세바스찬. 맞아요, 귀족. 같은 출신이었네요. 맞아요. 네. 예. 귀한 집안 귀족 네. 출신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친척집을 떠들면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네. 대학에는 동양학부로 입학을 했고 이후에 법학과로도 전과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학 생활에 그다지 흥미를 못 느끼고 교육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불신도 있어서 중퇴를 하고 작품을 발표하면서 이제 작가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근데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과 평화나 부활이나 대작을 쓴 작가이기도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이 50편 정도의 단편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로 그 민중들을 좀 계몽하기 위한 그런 작품들이 꽤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너무 또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예. 잘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우화적인.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바보 이반 같은 작품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단편서는 상대적으로 독자들이 톨스토이에 입문하는 책으로서 하지만 그 깊이는 또 있는 네. 그런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사상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상을 펼쳐왔나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삶이 좀 복잡한데 사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다 안 놀았으면 아니, 나이 다 들어서.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너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내가 왜 그랬지? 자책감, 환멸 이런 것들이 또 작품에 드러나기도 하고 또 중년 이후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회심, 그러니까 마음을 돌리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고 또 무엇보다 공동체주의를 설파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작품의 저작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누구든 책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의 책을? 네, 그런 방식으로 해요. 수도사의 길을 가신 분 같아요, 꼭. 말년에는 그래서 부인과 갈등도 많았어요. 자식을 건사해야 되는데 저작권 수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건 힘들지 않나요? 보니까 다 좋은데 부인만 싫었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톨스토이는 결국 네. 부인과 싸워서 1910년에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네, 그래서 집이 아니라 외지에서 그래서 사망을 하게 여행하다가 돼요. 사망을 하셨군요. 의원님 어떻게 이 책이 인생책이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톨스토이의 전체 작품을 보면은 관통하는 정신이 있어요. 네. 그걸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은 휴머니즘,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작가 이삭 바벨이 세상이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다면은 톨스토이처럼 쓸 것이다. 그리고 솔제니친이 나에게 인생책 한 권을 꼽으라면은 그거는 이제 톨스토이의 인생록, 고백록이 또 있습니다. 그 책을 꼽았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인간에 대한 사랑이 깊은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톨스토이를 존경하고 네. 그리고 이분이 작가이면서 정말 사상가이면서 철학가이면서 네. 종교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톨스토이 수많은 단편 소설 중에서 양정숙 의원님께서는 휴머니스트,
또 종교가의 삶을 산 톨스토이의 작품을 저희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전하는 삶의 이유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의원님께서 어떤 톨스토이가 관통하는 사상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책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 네. 표제작이에요. 네. 이 작품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구두를 만드는 분이 외상값이랑 이런 걸 받으러 갔다가 그거 제대로 못 받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데 교회당 밑에 웬 벌거벗은 남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저 남자를 내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서 그 남자에게 주고 예.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미하일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그 남자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손님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부자예요. 부자가 내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신어도 절대 망가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구두를 좀 만들어 주시오라고 했는데 미하일이 그런 주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나 봤더니 결국 그 부자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구두가 아니라 장례식에 쓸 슬리퍼가 필요했다라는 걸 미하일은 놀랍게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 후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손님은 자신의 원래 이웃이었던 그 가족의 아이들을 걷어서 키우는 여자의 방문이 이어져요. 그러면서 네. 미하일이 뭔가 크게 깨달음을 얻는데 그러면서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정답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 소설은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허위평론가 얘기해 준 것처럼 미하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였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좀 어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벌을 받는 건데 하나님이 세 가지 진리를 깨우치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세 가지 진리를 인간 사회에서 지금 깨닫게 되는 과정이 이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세 가지 질문을 미하일한테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미하일은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깨달을 때마다 미소를 지어요. 한 그러니까 번씩. 이 책에서도 네. 3번의 미소를 짓는데 네. 그 첫 번째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질문이죠. 예. 근데 자기가 벌거벗은 채 그 구두수선 부부에게 구조가 되면서 그 집에서 같이 가족처럼 살게 되면서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두장이 부인을 보고 미소를 짓고요. 두 번째는 사람 안에 무엇이 없는지, 사람이 뭘 못 보는지. 네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본인이 깨달으면서 미소를 짓는데 부자가 와서 가죽장화를 마쳤는데 나중에는 장례식용 그 시체에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하는구나. 네네. 그걸 깨닫고 미소를 네. 짓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허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쌍둥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의 아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네, 네. 그걸 보고 사람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구나. 신은 인간이 계획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세 번째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 세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두 분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는 그 누구에게나 예. 어느 정도의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두공에 네. 아내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거린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땐 되게 싫어했는데 네. 이분이 나는 그 캐릭터가 그냥 그렇게 쭉 갈 줄 알았어요. 그렇죠. 끝까지 구박하면서. 근데 이분의 마음이 바뀌는 걸 보면서 그래.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처음에는 뭐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예. 그 중심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끝까지 나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있다. 네. 톨스토이하고 비슷하게 지금 가신 거고. 왜냐면 같은 귀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 확실히 귀족 우아한 대답을 네, 하셨네요. 네, 네. 허위평론가 혹시
저는 사람은 웃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 중에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희극인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고 예, 그렇게 남을 즐겁게 해주는 능력을 타고났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갈 큰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희극인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요새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약간 비극인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좀 법안 좀.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 프로그램은 뭐 프로가 한국 더 중에 몇 많이 프로 있어야 된다 있으면 뭐 이런 좋겠다. 거. 그럼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의원님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혹은 뭐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 이든 답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막 동물을 학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또 이제 막 굶어 죽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자기가 고통을 받지 않아도 남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능력. 결국 저는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이제 사법고시를 보셨잖아요. 네. 합격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 때? 합격을 저 대학원 때 했어요. 25살. 진짜요? 26살 때 했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셨네요. 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변호사로 활동을 네.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원래 꿈이 변호사 하셨어요? 예, 본인의 권리를, 본인의 상황을 스스로 대변하지 못하고 변호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네. 그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보통은 이제 변호사를 뭐 판사나 검사가 되신 이후에 네. 나와야 또 네. 전관예우라고 해서 네. 또 이렇게 또 잘 네. 되신다면서요. 저희는 네. 잘은 모르지만은 네. 왜 그런 길을 택하지 네. 않고 전관예우 없이 바로 네. 변호사가 네. 의원님이 공부를 못해서 그러셨을 것 네. 같진 절대 않거든요. 네. 뭔가 뜻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남편도 사법연수원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예, 그 결혼하면서 이렇게 판사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방 근무도 경향 네네. 교류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게 이제 싫었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계속 이제 예,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변호사로 나오다 보니까 아유 나이 어린 여성 변호사가 뭘 알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의뢰인한테도 되게 이제 서름도 많이 당하고 그때가 이제 1990년대 또 초반이니까 또 이제 법정에 가서도 경험이 없고 이제 일천하다 네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에서 좀 뭐 힐난을 받기도 하고 근데 와. 그런 이제 좀 힘든 과정을 겪었던 게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양식이 됐고 예, 또 국회에 들어와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때 모습이 막 선하게 그려지는 게 26살 예. 여성 예. 변호사. 예. 패기는 넘치지만 조금 경험은 일천하고 예. 그리고 이제 법조계라는 게 굉장히 그 아저씨들 그렇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아주 보수적인 보수적이잖아요. 예, 정말 정말죠. 튀는 존재셨을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약간 집에 제목을 붙인다면은 예. 이상한 변호사 양정수. 약간 그런 네. 분위기. 제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법조 그룹에서 약간 아웃사이더 예, 그런 좀 뭐 아픔이랄까, 좀 서름이랄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더 이제 제가 조금 메인 스트림이 아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이해의 폭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의원님께서 또 인권 예. 변호사 쪽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부를 정도로 활동을 예. 공익 활동을 많이 하셨는지 예. 그것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의뢰인들한테 돈 받고 하는 사건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걸로는 보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이제 공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에 1년 동안 이제 유학 갔다 오면서 네. 거기서 만난 일본 여성 또 일본 그 여성 변호사들한테 네. 그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귀국해서는 꼭 이 재판을 해야 되겠다. 또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강제 격리, 강제 노동을 당했던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네네. 재판을 해야 되겠다. 예, 그때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공익소송을 하면서는 오히려 그냥 그 선임해서 하는
변호사로서 조금 채워지지 않았던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것도 더 네. 느끼게 됐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변론도 맡으셨다고 네. 했는데 한센병 환자분들에게 네. 좀 집중하신 이유가 뭘까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한센병 환자들은 지금도 대부분이 정착촌이라고 해서 좀 그들만의 고립된 곳에서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당했어도 강제 낙태 네. 이런 불법 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대변해서 그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록도에 가면은 정말 그분들은 손도 없고 이제 눈알도 없어서 의안을 넣었어요. 근데 병실에 딱 들어서면은 막 박수 치면서 우리 변호사님 와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분들 한번 진짜 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 이제 그분들하고 식사를 뭐 된장찌개도 같이 먹고 그러거든요. 저를 정말 구세주처럼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천사였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계속 내가 이분들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일본 정부 상대로도 재판을 해서 결국 특별법이 제정돼서 손해배상을 받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또 재판을 해서도 다 승소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한센병이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극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분들과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지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네. 그 한센병은 전염이 된다고 생각. 예. 그래서 따로 모아놓고 예.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무지해서 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치료도 다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예. 네. 한센병 외에도 또 수많은 소송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퇴직금 재산분할 소송. 이거는 뭡니까? 예. 퇴직금 재산분할 소송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할 경우에 현재의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가 있었고요. 장래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배우자가 받을 장래의 퇴직금이 훨씬 더 재산에서 큰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배해서 나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장래에 발생하는 이 퇴직금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도록 20년 동안 유지되던 판례를,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의원님이 진짜 아주 꼼꼼하게 좋은 법안을 많이 만들어주셨네요. 전투력이 있으신데요? 예. 이야. 근데 그 소송은 어떻게 맡게 되신 거예요? 그 소송도 그 소송 구조라고 해서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그 국가에서 소송 구조 제도를 구조할 수 있는 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송 구조로 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로서는 참 감사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여성들을 위해서도 예.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자, 두 번째 차트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 네, 여러 단편 가운데 또 정직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한 게 바보 위반 이야기죠. 저는 바보 위반 이 우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 어느 시골에 농부가 살고 있는데 자식이 3남 1녀입니다. 네. 첫 번째 아들은 똑똑해서 이제 군인으로 갔고 네. 둘째 아들도 역시 머리가 좋아서 장사꾼이 됩니다. 어. 근데 셋째 아들은 그 형들에 비해서는 여러 능력치가 별로 좋지 않아서 네. 직업을 갖기보다는 집에서 하는 그 노동을 참 열심히 하는 네, 네.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의 딸은 이제 농아였고요. 이제 그런 형제들을 보던 악마가 그들을 이제 서로 시기하게 만들려고 불행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군인이었던 또 장사꾼이었던 그 아들들을 다 망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바보 이반에게도 똑같이 예.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희한하게도 이반은 자기의 이득이라고 하는 걸 취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마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형들을 다 품어주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바보 이반이라고 불리지만 정말 이반이 바보인가? 라는 생각을 독자로 하여금 하게 만들고요.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선량한 마음 그리고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요새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이 잘 돼야 되는 이런 세상. 의원님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정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기려고 하는 거는
그 인생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보 이반처럼 바보스럽게 사는 거, 그 길이 이기는 길 같고요. 그리고 정말 내 이득만 생각하지 않고 노동의 가치를 또 그 신성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길을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게,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간디가 뭐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실천하게 됐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서 간디가 톨스토이 영향을 받았나 하고 네.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이 바보 입안에 바로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바보 이반도 그 어쩌다 보니까 네.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악마가 와서 아니 근데 군대를 만들면 다른 나라의 땅도 가질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징집해서 그런 일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사는 백성들도 근데 군대에 가면 싸워야 되는 거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왜 하죠? 라고 그렇죠, 그렇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악마의 게임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첫째 형과 둘째 형은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저 자기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삶을 꾸려나갔던 이 바보 이반과 그의 네. 백성들은 오히려 행복해지는 그러한 어떤 현상에서 그 간디의 그러니까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까지 이어진 거죠. 근데 이런 비폭력 톨스토이의 사상이 왜 러시아 정교하고 마찰을 빚게 된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도 당시로서는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농노 해방을 하면서 네. 그 정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농민들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지식인 계층, 귀족 계층의 편이 아니라 그 농노, 그 성실하게 노동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의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로부터는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바보 이반이라는 캐릭터가 네. 결국 육체 노동을 하는 네. 농민을 대변하는 그런 네. 이미지인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국회 입성한 후 1호 법안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법안. 네. 이건 또 어떤 법안인가요? 예, 공익소송은 네.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도 있고 네. 또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또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패소했을 경우에 그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면은 이 공익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 비용을 패소자 부담이 원칙인데 예. 감면하거나 아니면은 면제해주자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게 어떻게 좀 잘 되신 거죠? 지금 이제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그중에서 의원님이 특별히 요거는 해야 되겠다 신경 쓰는 분야가 있다면? 세상이 네. 대전환, 산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회사들이 가파 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의 이용자가 정말 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진흥하면서도 규제를 할 것인지, 예,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에 관심이 많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을 취급하다 보니까 네. 가상자산에 대한 이것 역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흥하고 또 규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 참 든든하네요. 저희가 모르는 분야를, 요긴한 네. 분야를 탁탁 네. 찝어가지고 다 좋은 법도 많이 만들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또 임혁필 씨가 오셨는데 의원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권진영 씨를 네. 대신해서 네네. 왔는데 뭔가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네. 궁금하시죠? 네. 네. 5자 토크라고요. 5자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뭐 반말 비슷하게 던질 예. 거예요. 예. 괜찮으시죠? 예, 예.
네. 너무 차분하게 쳐다보니까. 아니 보통 다른 분들은 깜짝 놀라시거든요. 네. 저희가 정보를 미리 안 줘서. 근데 네. 의원님은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뒤에서 귀신이 나타나도 아, 예. 이러실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원래 그러시나요? TV에서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아 방송을 보셔서 네, 알고 그래요. 하는 거 계셨군요. 봤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계획은? 따뜻한 나눔으로 하겠습니다. 대답도 정말요? 진짜 최고시다. 도대체 어떤 따뜻한 나눔을? 저도 따뜻해야 되고 네.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따뜻하면은 따뜻함이 더 커지니까 따뜻한 나눔. 네, 따뜻한 나눔. 요즘 관심사. 요즘 관심사는 지구 지키기입니다. 지구 지키기. 네. 오, 탁탁 나오시네. 어떻게 5글자로 탁탁 나오시지? 네. 지구 지키기. 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떤 행동을 거? 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뭐 이제 탄소 중립이다, 기후 위기다 그런 말 많이 하지만은 네. 우선 나부터 에너지 전략하고 재활용하고 네네. 그 탄소 배출 안 하려고 물론 이제 국가, 정부, 국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은 네네. 개개인이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지키기. 지구 지키기 좋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버벅대시면서 뭐 이런 걸 제가 좀 원했거든요. 근데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시죠. 나오시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요거 조금 당황하실 것 같은데. 매력 자랑 좀.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이런 거 좋습니다. 저는 항상 노력함. 항상 노력하는 게 내 매력이다. 아니 이거 왠지 바보 이방과 악마 같은 느낌. 내가 이렇게 살짝 꼬시는데 자랑 매력 좀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세요? 그럼 저는 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뭘 하면은 이 시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거. 지금 예.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미션을 갖고 계시니까. 예. 예. 자, 마지막입니다. 네.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런 말들이 5글자네요. 그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인데 왜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가장 큰 가치를 지닌 말 같은데요. 최근에 누구한테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셨나요? 작은 건데 뭐 엘리베이터 뭐 문을 대신 눌러주거나 요거는 그런 게 되게- 틀리셨어요. 최근에 말한 사람은 저예요. 제가 아까 오늘 알아봐 주시는 분이 네.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와 계시니까 네. 진영아 너 나가 있어. 고맙습니다. 네. 오자로 말해요. 큰 박수 좀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톨스토이가 전하는 삶의 이유. 보겠습니다. 욕망의 절제. 야, 이 사람이 정말 욕망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거 절제 못하는 게 또 인간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러시아의 농부인 바홈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방에서 땅을 굉장히 싸게 내놓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네. 봤더니 땅을 얻는 방법이 매우 간단했어요. 뭔가 하면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이 밟고 다닌 그 땅만큼 당신의 소유가 될 수 있다.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처음 시작한 장소로.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하나 예, 있었는데 예.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있을까요, 빠움이? 진짜 해 뜨자마자 열심히 뜁니다. 예, 내가 최대한 많은 땅을 가질 거야. 헉헉하면서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딱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둬버린 거예요. 죽었으니까 땅에 묻히게 되는데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토록 거대했던 땅이 아니라 자기 관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반평 정도. 정도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의 교훈인 겁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뛰다가 숨이 넘어갈 때까지 뛴 거잖아요. 임혁필 씨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바움이. 제가 식탐이 있어요.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몸져 누울 적이 있거든요. 이 너무 얘기랑, 먹다가. 네. 이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먹는 거에도 어떤 정해져 있잖아요. 예.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술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술도 그런 것 같고 그게 결국은 많이 먹을수록 진짜 나에게 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우화가 아니라 그냥 내 주변의 일인 것 같아요. 욕심. 그쵸, 그쵸. 네. 그 어떤 그걸 절제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들. 예. 그래서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톨스토이와 나는 많이 닮았구나. 아니, 저는 저희 엄마가 너무 저를 힘들게 하셨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사과를 먹이시고. 의원님, 이게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의원님은 그게 가능하세요? 그게 이제 좀 어렵죠. 근데 그 톨스토이의 그 다른 책, 그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네네. 책에 보면은 네. 내가 30분 후에 죽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면서 정말 막 그 승리의 도취에 있잖아요. 네. 그때도 항상 뒤에서 노예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네. 언젠가는 죽는다. 네, 네. 그리고 그 개선 연회에서도 왕자의 해골의 술을 마십니다. 예, 왕자였지만은 언젠가는 다 이제 해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는 다 좀 뭐 불공평해 보여도 죽을 때는 다 평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이 평소에 시간을 굉장히 아끼고 잘 쓴다는 것도 네.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기 예.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인권 변호사로 오래 활동했지만 또 이제 그 국회로 지금 진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 예. 이래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약한 사람들의 대변자, 국민 변호인, 이게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활동해주는 것. 네.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필 씨 의원님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 앞으로의 네. 네, 어떤 각오가 있으시거나 네.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남은 기간이 한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정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민생경제 어려울 때 더욱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서민들 또 금융 취약계층 또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위해서 네. 더욱 열심히 좋은 법안과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임혁필 씨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떠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국회에서도 싸우시기도 네네. 하고 뭔가 목소리도 크시고 근데 국어 선생님이 오늘 오셔갖고 학생들 모아놓고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네. 그런 느낌이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긋나긋해도 네. 뭔가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의원님께 아까 좀 궁금했던 게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1년 3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으셨는데 나중에 어떤 국회의원으로 좀 평가받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고 그 한 번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국회의원. 네, 그렇게 남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인 하면 이제 선입견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근데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좀 오늘 많이 공부가 되는 네네. 게요.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주위에 막 갈갈이, 옥동자. 물론 다 그분들도 너무 훌륭하신 국민에게 분들인데. 웃음을 주는 분들이 네네네네. 좋은 분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뭔가 배우지 못한 부분들도 또 오늘을 통해서 인생 책방에 오니까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그렇죠.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해주신다면요? 예, 저게 다 적혀 있습니다. 사랑, 정직, 절제. 이렇게 한 줄 평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해주시죠. 2022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시다 보면은 웃을 날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연대하고 손잡고 그렇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2023년에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오늘 정말 외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다 갖춘 그런 정치인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인권 변호사로 좋은 일 많이 해주셨듯이 정치인으로서도 지금처럼 계속 좋은 입법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즈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문학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나주에 대하여입니다. 한 사람을 세밀하게 묘사해내고 그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따라간 문장들은 정확하고 또 때론 날카로웠다는 심사평과 함께 2021년 신춘 문예에 당선되며 우리 앞에 등장한 김화진 소설가의 첫 소설집. 나주에 대하여를 읽다 보면 당선 소감에서 좋아하는 것에 곁에 있는 일,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라고 밝힌 그의 말을 새삼 다시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타인을 궁금해하는 마음,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타인이 되어보는 마음들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나에 대하여일지도 모르는 나주에 대하여입니다. 다음으로 이 편지는 제주도로 가는데 저는 못 가는군요를 소개합니다. 최근 시인 장정일과 평론가 한영인이 1년여간 같은 책을 골라 읽고 메일을 주고받으며 문학과 삶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모아 엮은 책입니다. 학연, 지연도 없이 세대 차이마저 나는 두 사람은 우연한 연유로 제주의 한 마을에 살게 되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독서 모임까지 인연이 이어지는데요. 이 책은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유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교감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인 이 편지는 제주도로 가는데 저는 못 가는군요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오 윌리엄입니다.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작에 올랐던 오 윌리엄. 인간의 내면에 대해 스트라우트처럼 글을 쓰는 작가는 없다. 이번 소설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받은 평가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에 관해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우리를 움직이는 감정들의 모호함, 어쩌면 스스로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영역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랑과 상실, 기억과 트라우마, 가족의 비밀을 탐구하는 작가의 8번째 소설, 이미 대가의 반열에 오른 작가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 오 윌리엄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노이즈, 생각의 잡음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평자 손성진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항상 어느 정도의 오류가 존재한다. 저자들은 그 오류 가운데 하나는 편향이고 다른 하나는 잡음이라고 한다. 오류를 관리하려면 편향을 제거하고 잡음을 축소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계적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고 그 가설은 사실로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의사결정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므로 기계적 정확성과 인류를 위한 유용성의 조화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는 남아있다라고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판단이 있는 곳에 잡음이 있다. 노이즈 생각의 잡음입니다. 두 번째 서평책은 소처럼 일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책 저자는 대만 여성으로 네덜란드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직장을 얻고 결혼해서 사는 평범한 워킹맘인데요. 그녀는 직장에 내 몸을 갈아넣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서평자 이문호 워크인 조직 혁신 연구소장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탄력 근무제를 통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워라밸을 실현한다. 그들에게 일은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며 저자의 네덜란드 경험은 일 때문에 삶의 질을 포기하지 않고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이 경쟁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워라밸을 실행하는 데 큰 용기를 준다라고 서평합니다. 네덜란드는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워라밸이란 결국 사회복지가 뒷받침되어야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네덜란드의 탄력 근무제에 깃든 삶의 철학, 소처럼 일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과 함께 다시 찾아뵐게요.